사라진 밤. 박진호는 수연의 아침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한다. 20살이 된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일은 여전히 서툴다. 10년째 혼자 해오는 일이지만 말이다. 아빠, 오늘 엄마 기일이지? 수연의 말에 진호의 손이 잠깐 멈춘다. 기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연이 죽었다는 확신은 없다. 그저 사라진 날일 뿐이다. 응, 그렇네.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진다. 10년 전 32이었던 자신과 29이었던 지현. 결혼 5년 차, 갓 10살이 된 수연이 잠든 밤이었다. 당신은 늘 그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만 탓해. 지연의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었다. 진호 역시 지쳐 있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은 지연에게만 맡기고 그러면서도 왜 집이 이렇게 어수선하냐고 불평했다. 그럼 내가 뭘 해? 맨날 애만 돌보고 집에만 있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했다. 나도 꿈이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때 피아노 교사를 꿈꿨다. 작은 음악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수연을 낳은 후, 그 모든 것이 뒤로 밀려났다.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진호가 던진 말은 진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무책임하게 들렸을 것이다. 쉽게 말하지 마. 당신은 몰라. 그날 밤의 다툼은 유독 길었다. 서로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진호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지연은 육아와 살림에 묻혀 사는 답답함을 토해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지연이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은 새벽 2시쯤이었다. 진호는 그녀가 이번에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친정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모님께 전화를 했을 때 지연이가 여기 안 왔는데? 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때부터 진호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지연과 가까웠던 대학 동기들, 이전 직장 동료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흘이 지나서야 진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전까지는 계속 돌아올 거라고, 이번엔 좀 더 오래 화가 나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부부싸움으로 집 나간 경우 보통 일주일 내로 돌아옵니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경찰관의 말에 위로받으려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진호는 수연을 재우고 나서 매일 밤 지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 며칠은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다. 그 후로는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지연의 옷가지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립스틱과 향수병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진호는 한참 후에야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든 건 수연이었다. 10살 아이에게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수연도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아빠. 수연의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온다. 응? 오늘 저녁에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 해 먹을까? 잡채랑 미역국? 진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매년 이날이면 둘이서 지연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 먹는 게 전통이 되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진호는 아직도 그날 밤을 후회한다. 만약 그때 다르게 말했다면, 만약 그녀를 붙잡았다면 지연은 지금도 이곳에 있었을까? 아빠, 이번 여행에서는 사진 많이 찍자. 수연이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부녀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호는 수연의 대학 졸업을 기념해 이 여행을 계획했다. 취업 준비로 바쁠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많이 찍자.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제의 무거움이 남아있다. 지연이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후 둘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다. 5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따뜻한 햇볕 아래서 산책하기에는 완벽했다. 아빠, 여기서 사진 찍어. 수연이 파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다. 진호는 딸의 밝은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어느새 이렇게 예뻐졌나 싶다. 지연을 많이 닮았다.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의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부산의 명물인 씨앗 호떡과 어묵을 사 먹으며 걸었다. 수연은 연신 맛있다며 웃었고 진호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빠, 저기 또 어묵집이 있네. 하나 더 사 먹자. 수연이 가리킨 곳은 시장 입구 근처의 작은 어묵 가게였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진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모습,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모습들이 정겨웠다. 그때였다. 인파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 어깨선의 각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진호의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진호는 숨이 막혔다. 지연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미소는 과거에 진호에게 보여주던 것과는 달랐다. 더 밝고 더 자연스러웠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키가 큰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그녀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아빠, 아빠, 왜 그래?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이 살아있다는 충격, 그리고 그녀가 다른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저기.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려던 순간 수연이 그 방향을 봤다. 그리고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진호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수연도 봤다. 수연도 그녀를 알아봤다. 지연 일행은 시장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진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아빠, 정말 엄마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20살이 된 지금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진호는 용기를 내어 그들을 따라갔다. 수연이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걸었다. 하지만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지연의 일행은 점점 멀어져 갔다. 마침내 시장 출구 근처에서 그들이 잠깐 멈춰 선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자가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호는 그 순간을 명확하게 기억했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녀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아빠, 가서 말 걸어봐. 수연이 아버지의 팔을 흔들었다. 하지만 진호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무슨 자격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때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장 안을 둘러보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진호와 수연은 재빨리 근처 가게 뒤로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발견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싶기도 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내밀어 봤을 때 지연의 가족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시장 출구 쪽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놓쳤다. 진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다. 그들이 본 것이 정말 지현이었을까? 1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든 걸까? 하지만 그 미소는, 그 걸음걸이는 분명히 지현이었다. 아빠, 우리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연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느낀 배신감, 그리고 자신들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부산의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서 부녀는 길을 잃은 듯 서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지연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와도 달랐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둘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뒤척이며 오늘 본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기도 하고 현실이었기를 바라기도 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진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부산의 관광 명소, 맛집, 숙박업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연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빠.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응? 정말 엄마였을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 얼굴, 그 미소는 분명히 지연이었다. 아니야. 엄마였어. 그럼 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릴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거야?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한 후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이어져온 공허함이 더욱 짙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연이 진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잘 수 없어. 들어와. 수연은 어릴 때처럼 아버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금방 잠들지 않았다. 아빠,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진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수연이 10살이었을 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20살이 된 딸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우리가 많이 싸웠어. 그날 밤에도 심하게 다퉜지. 뭐 때문에? 사소한 것들이었어. 집안일, 돈 문제, 그리고 진호는 잠깐 멈췄다. 아빠가 엄마를 이해해주지 못했어. 엄마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무시했지. 수연은 조용히 들었다. 엄마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 했어. 결혼하기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싶어 했는데 아빠는 그걸 반대했어. 집에서 너만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화났구나. 그뿐만 아니라 아빠가 정말 나쁜 말을 많이 했어. 엄마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했지. 진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10년이 지나도 그날의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수연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아침을 거르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 때 겨우 나와서 식사를 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수연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아빠. 수연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가 우릴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거잖아. 그것도 아이까지 낳아서. 진호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10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어. 친구들이 엄마랑 쇼핑 가고, 엄마가 도시락 싸주고, 엄마가 학교 행사에 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런데 엄마는 다른 아이한테는 그걸 다 해주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아이는 뭐가 특별해서? 나보다 더 사랑스러워서? 아니면 그 새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더 나아서?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진호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진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 부산 실종자 찾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지연이 입고 있던 옷, 그 남자와 아이의 모습들. 그들이 현지인인지 관광객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 어울려 보였다. 혹시 부산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진호는 더욱 초조해졌다. 부산까지는 KTX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녀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찾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따질 것인가? 새 가족과 행복하냐고 비꼴 것인가? 진호는 자신조차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를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진호에게 말했다. 아빠, 나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뭐? 부산에 가서 엄마 찾을 거야. 직접 물어볼 거야. 왜 우릴 버렸는지, 왜 연락도 안 했는지. 진호는 깜짝 놀랐다. 수연아, 그건 안 돼.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어. 내 엄마잖아. 수연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엿보였다. 그런데 만약에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알고 싶어. 확실히 하고 싶어. 그날 밤 진호는 잠들 수 없었다. 지연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는 과거에 자신에게 보여준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내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연까지 버렸을까라는 원망도 생겼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다. 진호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새벽 2시 수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다. 어떤 위로도 지금의 수연에게는 소용없을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진호는 지연과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다. 오랜만에 보는 사진들이었다. 웃고 있는 지연, 갓 태어난 수연을 안고 있는 지연,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사진 속 지연의 미소는 어느 순간부터 억지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지연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에서 행복해 보였다. 자신들이 없는 삶에서 말이다. 진호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어제와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연과 함께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를. 진호는 오래 미뤄둔 서랍을 열었다.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손끝에서 고요하게 흩어졌다. 빛바랜 주소록, 마른 잉크로 적힌 이름들, 더는 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번호가 여전히 늘어붙어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작게 뛰는 것을 들었다. 이 모든 기록이 과거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그저 녹슨모처럼 손을 베고 끝날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열어야 했다. 스스로에게 허락한 마지막 미련처럼. 첫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상대가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세 번째는 짧고 냉정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뚝 소리가 난 뒤 귀에 남은 것은 메마른 정적뿐이었다. 진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다만 그 문장 속 한 조각, 다른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를 낯선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름은 바뀌어도 눈빛은 바뀌지 않는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시선, 걸음, 사소한 버릇, 말끝의 습관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도시의 지도를 펼치듯 기억을 펼쳤다. 지연이 좋아하던 카페, 버스 정류장, 비 오는 날이면 기어코 들르던 중고책방, 주말마다 도시락을 사던 작은 시장.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 주변을 맴돌았다. 초가을의 공기는 잔잔했지만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어쩐지 차갑고 오래되었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서 있었다. 아이가 그의 무릎쯤 되는 키로 옆에 붙어서서 사탕을 물고 있었다. 멀리서 본 그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참을 수 없이 익숙했다. 지연이었다. 그대로였고 전혀 달라져 있었다. 다른 이름, 다른 사람처럼. 그녀의 곁에는 남자가 있었다. 한 손으로 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풍경처럼 완성되어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진호는 묘한 구토감과 함께 안도에 가까운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살아있구나. 잘 지내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는 눈길을 거두지 못한 채 구두굽을 비틀었다. 주변의 소음은 모두 먼 배경음처럼 멀어졌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남의 삶을 보는 사람처럼. 다음 주 또 다른 자리에서 그들을 보았다. 놀이터 벤치. 아이는 모래놀이를 했고 지연은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손을 닦아주었다. 남자는 통화 중이었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만남은 더욱 우연 같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버스 정류장의 얇은 비가림막 아래에서였다. 속이 비치는 투명 우산 너머로 그녀와 그의 시선이 스쳤다. 그때 지연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호도 거의 티나지 않게 눈썹을 올려 보였다. 인사인지 허락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여전히 감지한다는 무언의 표식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신호는 오래된 문장을 다시 깨워냈다. 우리는 끝난 게 맞는가? 아니면 말하지 못한 상태로만 멈춰 서 있었던 걸까? 밤이면 질문이 커졌다. 왜 떠났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는 수백 번 그 문장을 입안에서 굴렸으나 실제로 뱉어본 적은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아서, 아니 하루라도 늦게 부서지기를 비는 마음 때문에 침묵을 택했다. 지연의 눈빛은 그 침묵을 알아보는 듯 했다. 스치듯 마주친 짧은 순간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파문이 번졌다. 무서울 만큼 짧고 조용했지만 확실한 흔들림.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잔광이 비늘처럼 겹쳐 보였다. 기억은 제멋대로 끼어든다. 한여름 푹푹 찌던 방 안에 눅눅하게 매달리던 커튼의 냄새, 창틀에 박힌 검은 먼지,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가 더 간결하고 절박해지던 날들. 지연은 종종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그럴 때면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해 자꾸 마음을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가끔 사라지고 싶어.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하지 못했던 그때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붙잡아야 할 때 붙잡지 않았고 묻고 들어야 할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돌렸다. 혹은 자신도 도망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을 겁내며 상처를 덮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현재의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일상의 결을 따라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유치원 등원 시간이면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걸었다.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 무렵이면 불빛이 켜진 창가에서 그림자가 2개, 아니 3개 늘어졌다. 그 평범함이 잔혹했다. 누구나 바라는 안정과 규칙 속에 그녀가 있었지만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진호 역시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그녀가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릴까 봐. 그 흔들림의 죄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했다. 인정은 때로 칼날처럼 매섭다. 스스로를 베면서도 눈을 뜨고 있는 상태.
진호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손바닥에 식어가는 열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 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전화기를 꺼내 메시지를 적었다 지웠다. 잘 지내니?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날의 일을. 세 문장은 끝내 전송되지 않았다. 대신 미보낸 메시지함이 무거워졌다. 화면을 끄면 어둠 속에 제 얼굴만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차갑고 맑아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 냄새도 없었다. 냄새 없는 밤은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그는 기억의 빛에 눈이 부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번은 아이가 먼저 그에게 다가온 적이 있다. 슈퍼 앞 진열대에서 작은 과자를 고르다 말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그의 시계를 가리켰다. 반짝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유리 위에 작은 빛이 찍혔다. 아이는 웃었고 지연은 당황해 아이를 끌어당겼다. 그때 눈이 마주쳤다. 지연의 입술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쓸쓸한 안부가 그 틈으로 스쳐갔다. 말이 되지 못한 문장, 끝내 발음되지 못한 이름들, 떠나간 시간의 꼬리들이 한꺼번에 쓸려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인사였는지 미안함의 표시였는지 모른다. 다만 그 순간 서로가 같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공유하지만 나눌 수 없는 것. 함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것. 그런 종류의 공통분모. 얼마 뒤 비가 왔다. 도시가 얇은 비막에 쌓여 윤이 났다. 그는 버스 정류장 비가림막 아래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다닥, 다닥 투명한 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멀리서 우산을 쓴 여자가 걸어왔다. 우산살이 검은 그림자로 얼굴을 세 줄, 네 줄 나누었다가 다시 하나로 모았다. 가까워지자 우산 각도가 내려갔고 비스듬히 비켜 선 그 틈 사이로 그녀의 눈이 보였다. 아주 조용한 인사. 아주 작은 숨. 말을 건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 안녕.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필요한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녀에게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언이 길었다. 빗소리가 사이사이를 메웠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버스는 떠났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떠나는 것과 남는 것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놀랍고 괴로웠다. 며칠 후 그는 처음으로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런 행동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변명할 말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그저 몇 발짝 뒤에서 그녀가 가는 길을 같이 걸었다. 길가 꽃집 앞에서 잠깐 멈춘 그녀가 작고 흰 꽃 한 다발을 집어들었다 내려놓았다. 대신 우유 2통과 빵을 샀다. 사소한 선택이 삶을 구성한다. 흰 꽃을 내려놓는 일, 빵을 고르는 일,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를 잊지 않는 일. 그 꾸밈없는 목록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였다. 지연은 신호를 기다릴 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아주 얇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진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아름답기 때문에 아프고 멀기 때문에 선명한 종류의 슬픔.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상자를 꺼냈다. 과거의 사진 몇 장, 낡은 영화 티켓, 접힌 영수증, 짧은 메모. 내가 먼저 도착하면 창가 자리. 그런 문장이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는 사람의 체온을 오래 품는다. 종이를 만지는 동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이었다. 괜찮아? 라는 메시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괜찮아? 라고 보냈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괜찮다는 말부터 건네고 싶었다. 수연은 오래된 아픔을 조용히 받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것이 때로 죄책감으로 변한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의 다정함 위에 자신의 망설임을 오래 얹어두는 일. 그 무게를 제대로 재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또다시 그녀를 보았다. 이번에는 학교 담장 옆이었다.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노래를 불렀다.
지연은 바깥쪽에서 아이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아이가 달려와 안겼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 표정은 평온했고 눈가에 아주 얕은 웃음의 선이 그려졌다. 진호는 그 순간 알았다. 자신이 알고 싶은 답은 사실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떠났냐고 묻고 싶었지만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해였다. 이해는 때로 말없이 도착한다. 누군가를 온전히 살게 하는 선택 앞에서 나의 이별이 납득되는 일. 그는 혀끝에서 맴돌던 모든 물음을 잠시 접었다. 대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문장을 적었다. 잘 살아.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그리고 내가 늦게라도 배운 것들이 너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밤엔 견딜 수 없이 궁금했다. 마지막 밤, 마지막 장면, 마지막 문장. 그는 그날의 집을 떠올렸다. 문틈으로 새던 옅은 불빛, 바닥에 놓인 컵 2개, 식탁 위에 반쯤 먹다 멈춘 사과, 냉장고가 낮은 숨을 쉬듯 울던 소리. 그가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하나 있었다. 창가에 접힌 커튼이 아주 느린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막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에 온기처럼 부재는 종종 존재보다 더 분명했다. 그는 그 장면을 수없이 되감았다. 되감으면 되감을수록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만 커졌다. 말하지 못한 문장, 견디지 못한 침묵, 건네지 못한 손. 그 모든 것이 방 안에 잔향처럼 맴돌았다. 처음으로 지연과 정면으로 마주한 날은 눈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하늘은 아직 맑았지만 공기 속에 눈의 기미가 있었다. 그는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그녀와 마주쳤다. 둘은 동시에 멈췄다. 도망치듯 피하지도 서둘러 다가가지도 못했다. 가까운 편의점 네온이 깜빡였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씌웠다. 침묵이 길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지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단 한 문장. 변명도 해명도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걸어야 했던 마지막 발걸음의 설명. 그는 그 말이 들리는 즉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붙잡을 수 없는 거리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고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다가 굳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그림자가 골목 끝에서 길어졌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가 아는 방식의 작별이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렸다. 불빛이 눈발에 부딪혀 흩어졌다. 진호는 우산을 쓰지 않고 한참을 걸었다. 머리칼에 차갑게 붙은 눈이 금세 녹아 목덜미로 흘렀다. 그는 그 차가움을 일부러 느꼈다. 감각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수연이 걸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의 곁에 섰다. 둘은 함께 눈을 맞았다. 도시의 얇은 흰막이 씌워졌다. 과거와 현재가 겹치다 어긋나는 장면이 어둠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접혔다. 그는 말했다. 집에 가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한 줄로 이어졌다가 두 줄로 나뉘었다. 그리고 다시 한 줄로 모였다. 다음 날 그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정리했다. 버려야 할 것과 남겨둘 것을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몇 장만 남겼다. 나머지는 상자에 넣어 봉인했다. 봉인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손대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창문을 열자 겨울 공기가 들이닥쳤다.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오래 미뤄둔 문장을 천천히 완성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야 배운 것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다정함이 되기를. 그는 창문을 닫았다. 방 안에 남은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 진실의 조각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 조각으로 스스로를 베지 않을 방법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불을 켰다. 작은 조명이 책상 위를 덮었다. 빛은 늘 같은 방식으로 어둠을 가른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더라도 빛의 면적만큼은 분명히 생긴다.
그는 그 면적 위에 오늘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어느 저녁이었다. 도시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처럼 침묵했다. 기상청은 밤늦게 첫눈이 예보되었다고 했지만 하늘은 아직 희끄무레한 잿빛을 띠고 있었다. 박진호는 코트를 여몄다.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베고 지나갔다. 그는 이 바람이 10년 전 지현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을 때 느꼈던 그 매서운 단절감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진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딸은 이미 그가 지현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짐작하는 듯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부녀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불씨는 오늘 밤 어떤 식으로든 끊어지거나 매듭지어져야 했다. 진호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10년 전 함께 살던 동네의 낡은 골목 모퉁이였다. 약속하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지현이 이곳에 나타날 것을 알았다. 그들의 모든 시작과 끝은 이 모퉁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호가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그가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도 익숙한 존재인 윤지현과 마주섰다. 지현은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조각가 특유의 꼿꼿한 자세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김윤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불꽃 같은 열정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그러나 어딘가 위태로운 침묵이 그녀를 둘러쌌다. 바람이 한층 거세지며 그들의 코트 자락이 스쳤다. 짧고 섬뜩한 접촉. 진호는 순간 10년 전 그녀를 붙잡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이제 와서라도 그녀를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몸은 돌처럼 굳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공기 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진호가 사장에서 느꼈던 진실의 조각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냉혹함이었다. 차가운 금속 맛, 날카로운 철분이 혀끝에 감도는 듯한 이 기운은 그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녹슬어 끊어지려 한다는 파국의 예고였다. 이 생존을 위한 문장. 진호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지현이 먼저 10년의 침묵을 깨기를 기다렸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그의 목을 틀어막고 있었다. 지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진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낮고 분명했으며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 그 세 마디는 진호의 10년을 압축적으로 폭파시켰다. 버틸 수 없었다. 진호는 그 말이 변명이기를 바랐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 얄팍한 구실이라도 좋았다. 혹은 뼈아픈 고백이기를 바랐다. 그들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다고, 자신의 재능이 너무 버거웠다고. 하지만 그 말은 그 둘 중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탯줄을 자르듯 택한 피냄새 나는 문장 같았다. 10년의 고통과 침묵이 이 짧은 세 마디에 응축되어 진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과 수연이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이 현실에서 질식해 죽을 것 같았어. 지연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했어. 그게 나의 예술이고 나의 존재 이유였어. 진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버틸 수 없었다니? 나 때문이었니? 아니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이었니?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의 죄책감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당신도 수연이도 아니었어. 그냥 나였어.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었어. 당신의 책임감과 나의 불안정함이 합쳐지면 우리는 둘 다 파멸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당신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어. 최소한 수연이만큼은. 그녀는 진호를 사랑해서 떠났다는 진부한 클리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떠났고 그 사실이 진호에게는 더 큰 잔인함으로 다가왔다. 3. 아이의 장갑, 과거의 무게.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 이상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김윤서의 평온한 삶이 무너질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떠나는 순간 그녀의 검은 코트 자락이 다시 한번 진호의 뺨을 스쳤다. 진호의 눈이 그녀의 등 뒤, 그녀의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지는 물건에 꽂혔다. 그것은 새빨간 어린아이의 장갑이었다. 방금 전 그녀가 든 종이 가방에서 떨어진 듯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장에서 재혼하여 낳은 새로운 아이의 것이었다. 작고 따뜻해 보이며 세상에 어떤 어둠도 모르는 순수한 주홍빛이었다. 아이의 장갑은 진호의 시야를 선명하게 스쳐갔다. 그 순간 진호는 깨달았다. 지연이 자신과 수연을 떠난 이후에도 그녀의 버틸 수 없었던 삶은 계속되었으며 그녀는 결국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지켜내며 살았다는 것을. 그 장갑은 지연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삶에서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진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장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 밤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지연의 팔을 붙잡지 못했던 그 미련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진호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붙잡을 수도 보내줄 수도 없는 거리. 이 거리는 단순히 2미터 남짓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이었고 새로운 남편과 아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그가 이 손을 뻗어 장갑을 주워 지연에게 건네는 순간 그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 개입하게 될 것이었다. 그가 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는 그녀의 생존을 위한 선택과 그녀의 새로운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10년 전과 똑같이 그녀를 놓아주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등에 닿지 못하고 차가운 허공만을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가 맞이한 궁극적인 종말이었다. 4. 현재의 닷, 수연의 손. 지연은 빠르게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진호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는 주먹을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진호의 뒤쪽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기척이 다가왔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수연이었다. 수연은 아버지를 혼자 두지 못해 결국 이 지옥 같은 만남의 장소까지 따라왔던 것이다. 수연은 진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지연이 사라진 어둠의 골목을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해탈에 가까운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똑같이 어머니의 완벽한 단절을 목격한 것이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갑게 굳어버린 오른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진호의 떨림을 흡수하고 그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현재의 닻이었다. 진호는 수연의 손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10년 전의 그날 밤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수연의 아버지로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수연의 현재를 훼손할 수 없었다. 가자, 아빠.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단했다. 진호는 비로소 지연의 붉은 장갑이 떨어진 자리를 응시했다. 그는 장갑을 줍지 않았다. 그것은 지연의 삶의 잔해이자 그들의 관계에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물건이었다. 그는 그 장갑을 그대로 눈밭에 남겨두고 수연과 함께 돌아서기 위해 발을 떼었다. 포개지지 못한 온도. 진호와 수연이 골목을 빠져나가려 할 때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예보대로 아주 작고 조용한 눈발이었다. 그 눈은 그들이 서 있던 차가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늦게 내린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며 진호와 지연이라는 두 세계의 경계에 얇은 막을 씌웠다. 그 눈은 지연이 사라진 골목과 진호와 수연이 서 있는 현재의 거리를 분리하는 커튼이었다.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연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만이 그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책임감이었다. 과거와 현재는 끝내 포개지지 못한 채 서로의 온도를 잃어갔다. 지연이 남긴 열정적인 사랑의 과거는 이제 차가운 눈 속에 묻혀 더 이상 진호를 불태우지 못했다. 진호와 수연이 나누는 조용한 연대의 현재는 지연의 등장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겪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따뜻함 대신 굳건한 차가움으로 변모했다. 진호는 알고 있었다. 이 첫눈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봉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연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수연과 함께 눈이 덮인 거리를 걸으며 닿지 못한 손의 미련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연이 사라진 10년 전 밤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오늘 닿지 못한 손이라는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고서야 끝이 났다. 진호는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그 굳건한 악력 안에 있었다. 눈발은 계속해서 내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